안녕하세요. 당신의 합격의 멘토원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윤리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윤리가요, 2023년도까지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보면은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셨을 거예요. 뭐 그거 24년도 거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점수가 생각보다 엄청 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와, 이게 뭐지 싶은 문제들도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스포츠 윤리를 전략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공부는 많이 안 하고 이제 점수는 좀 많이 낼 수 있는, 이제는 그런 과목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려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그래도 이 윤리를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그렇잖아요.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이렇게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를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이렇게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윤리고요. 윤리는 이 철학에서 온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대 담론, 큰 주제에서 오는 겁니다. 이 철학은 뭐냐면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나는 인간이 맞을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걸 좀 똑똑한 말로 사유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이 철학에는 아주 큰 거대 담론들이 있어요. 자, 이게 크게 7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존재론이 있어요. 존재론이 있고, 존재론이 뭐냐면 내가 진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론이란 게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인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식론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지 실제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탐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학이란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또 이제 미학이란 게 있어요. 미학은 이것이 예쁜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크게 있고, 그리고 윤리학이 있어요. 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살고 뭐 나쁘게 살고,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보단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가, 나쁘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지 옳게 살고 그르게 사는지에 대한 거를 이 학문적으로 뭐 생각하고 사유하는 게 윤리학입니다. 자, 이 윤리학을 사실 밑에 더 있습니다. 이 거대 담론들이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이제 윤리학을 이 스포츠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스포츠 윤리예요. 그리고 사실은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이 거대 담론들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결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끝났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남은 건 이제 미학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요. 저는 뭐 이 철학이나 미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우리는 이 스포츠 윤리를 해야 되는 거죠. 스포츠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 옳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게,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스포츠 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좀 앞에서부터 뭐 거대 담론, 인식론, 존재론, 뭐 이런 논리학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거는 제가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목차만 봐서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볼게요. 자, 시험에서는 이 스포츠와 윤리라는 단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리고 뭐 경쟁과 페어플레이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 불평등, 환경윤리에서는 꼭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폭력에서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포츠와 윤리예요. 왜 이 스포츠와 윤리가 중요하냐면요, 이 스포츠와 윤리에서 이 윤리학적인 개념 있죠. 이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중요한 거고, 지금 보면 거의 모든 단원에서 문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윤리라는 거는
윤리라는 과목에서는 뭐 하나만 떼서 생각하긴 힘들고 이렇게 쭉 흐름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교수님들이 이 밑에 있는 뭐 환경윤리, 동물윤리, 동물윤리, 그리고 뭐 폭력, 그리고 공정성, 뭐 인권 이런 것까지 다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뭐 스포츠 기본법 뭐 이런 법과 관련된 것들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셔야지 높은 점수를 기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실 때 일단 스포츠와 윤리 여기까지 이 1단원은 완전 씹어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쟁과 페어플레이 여기도 확실하게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포츠 불평등까지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잘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 나머지들은 요 앞에 거에 비해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24년도에 좀 문제가 어려울 거라고, 어렵게 느끼셨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23년도까지는요. 자,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거 있죠. 없이 풀 수 있는 거. 이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상식 수준이라고 할게요. 상식 수준. 자, 23년도에는요, 이 상식 수준의 문제가 6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난이도를 좀 분류를 할게요. 자, 상식 수준, 그리고 공부 조금 하면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심화 공부라고 할게요. 자, 요렇게인데, 이 상식 수준에서 23년도에는요, 상식 수준에서 6개 나왔고요. 공부할 수 있는 거에서 몇 개 나왔을까요? 14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시험지가 구성이 됐어요. 이 심화 공부에서는 빵개가 나왔습니다. 24년도에는요. 자, 일단 상식 수준 이거 쓰고 시작하시죠. 수준, 공부 조금 하는 거, 그러니까 개념 공부, 그리고 심화 공부.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예상하셨을 겁니다. 24년도에는요. 상식 수준의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개념 공부를 했을 때 풀 수 있는 게 15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화가 5문제 나왔어요. 자, 이 심화는요, 사실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 심화는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념이 어려운 것도 있어요. 개념이 어려운 거는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게 나왔고요. 그 개념이 그래도 이거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24년도 윤리가 정말 어렵게 느껴지셨던 이유는 이 상식 수준의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면 윤리를 풀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냥 주워 들은 걸로 풀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겠어요? 이거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윤리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시험에 대한 거는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철학에 대한 내용부터 이렇게 쭉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은 좀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요 강의에서는 빼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서 조금 더 쉽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유료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 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윤리는 그 특정 사회나 직업에서 지키는 도덕입니다. 뭐였죠? 스포츠 윤리 뭐였죠? 스포츠 상황에서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거를 스포츠 윤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윤리에서 옳고 그름, 착함, 나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구분을 해요. 사실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인식론이에요. 이런 인식론에서 이런 것들이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저게 착하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동물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학문적으로 조금 더 이제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이건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도덕은요, 그 마땅히 그냥 머스트야, 머스트. 야, 인간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야지 하는 것들이 도덕이고요. 그리고 윤리는 여기 나오죠. 특정 사회나 특정 직업에서 지키는 도덕을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쪼개져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은요. 선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착한 거. 네. 그리고 훌륭함,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레스트의 도덕성이 나옵니다. 이게 예전에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자, 레스트는요, 자, 민감성, 판단력, 동기와 품성화를 이제 도덕성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민감성은요, 어떤 상황 자체를 도덕적 상황으로 이해하는 건데, 자,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냐면요, 갑자기 좀 뜬금없잖아요. 도덕적 상황? 뭐 다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영화 테이큰 있죠, 테이큰. 테이큰에서 이 주인공 딸이 납치를 당하죠. 그래서 주인공이 그 범죄자들을 찾아서 다 처단합니다. 그때 과연 그게 도덕적 행동인가를 물었을 때는 이런 게 민감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테이큰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과연 도덕적 행동인가? 그리고 동기화는, 자, 그 테이큰의 아버지는 어떤 걸 먼저 어떤 가치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동기화고요. 그리고 품성화는요, 자, 테이큰의 그 아버지가 뭐 나쁜, 그러니까 능력이 워낙 좋잖아요. 그 범죄 집단의 그 스카웃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끊어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품성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에요. 자, 이게 갑자기 윤리에서 웬 사실 판단, 팩트인 사실 판단과 이 가치인 가치 판단이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뜬금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게 윤리에 나오는 이유는요. 윤리는 뭐였죠?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철학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철학은요, 논리적 사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논리적 사고. 논리학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 논리적 사고에서는요, 이 사실을 판단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약간 배경을 깔고 원래 봐야 되는데 이 배경을 다 설명드리면 좀 힘드니까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은요, 사실은 이 팩트예요, 팩트. 자, 실제 사건이나 이 실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그거죠. 자, 이거는 도덕이나 윤리적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과학적 사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가치 판단은요, 이거는 도덕이랑 윤리에서 중요합니다. 자, 가치 판단은요, 개인의 생각입니다.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되는 거고요. 자, 요 책들에는 이렇게 나와요. 도덕적, 미적, 사리 분별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 뭐 다 아실 거예요. 자, 가치 판단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몇 번 설명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도덕, 윤리, 선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판단, 가치 판단을 했어요. 자, 요것들이 큰 베이스가 되겠죠. 원래 이 앞에 더 많아요. 근데 이거는 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스포츠 윤리로 초점을 좀 더 줄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스포츠 윤리는요, 결국에 스포츠 상황이 제일 중요해요. 스포츠가 붙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으며 어떤 목적이 좋은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자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게 문제가 나옵니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 이 스포츠 윤리는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스포츠 윤리는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윤리랑 똑같은데요, 일반적인 윤리랑 비슷한데요, 스포츠 윤리라는 특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지만, 그러니까 일반 윤리랑 스포츠 윤리랑, 자, 같지만요, 조금은 달라요. 그 차별성이 있다고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는 개인적이고요, 그리고 사회적이고, 직업적이고, 예방적입니다. 스포츠 윤리는 개인에게 그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을 묻고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의 윤리적인 그런 구조들도 봅니다.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스포츠 선수,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학생 선수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직업적 윤리 이런 게 있고요. 뭐 프로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리를 교육을 함으로써, 아니면 배움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문제를 예방하냐면요, 뭐 승부 조작, 그리고 도핑, 차별, 폭력,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거 뒤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들어야지 좀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엔 윤리 체계인데요, 요게 사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 왜냐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잠깐만요, 정리한 걸 한번 봐보면, 자, 작년에 24년도에 요 윤리 체계와 관련된 문제가 4문제 나왔습니다. 우와, 많이 나왔다, 그쵸? 자, 이게 20%가 나온 거예요. 엄청 많이 나왔죠.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요, 윤리 체계에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번 결과론적, 의무론적, 덕론적,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론적 윤리 체계부터 가겠습니다. 결과론적 윤리 체계는요, 이 이름에 나오다시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결과론적 윤리 체계는요, 내가 뭐 선한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러면 이거는 나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나쁜 마음을, 뭐 이기적 이타심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기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뭐 이득을 줘, 아니면 뭐 어떤 가치를 나눠줘요. 그럼 이거는요, 좋은 거예요. 결과론적 윤리 체계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동기나 의도가 아니고 실질적인 결과를 중시한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결과론적 윤리 체계에는 공리주의가 나옵니다. 공리주의입니다. 이 공리주의는 벤담이랑 밀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요. 이 공리주의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좋은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면 나쁜 겁니다. 자, 스키장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3만 명 있어요. 그러면 스키장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요. 그런 관점이 이 공리주의적 관점이고요. 사실은요, 이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요, 요 정도만 알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24년도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윤리적 태도를 보는 거였고요. 나는 경기에 참여할 때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오, 좋아. 근데 여기 이거 공리주의 같아. 오케이, 알겠어. 자, 여기서 문제 포인트 1번 나갑니다. 보세요. 이게
보기에서 자, 추론을 해야 돼요. 어때?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그럼 공리주의가 여기 다 나와 있어. 근데 갑자기 뭐 행위, 뭐 규칙, 직관, 제도 막 이런 게 나오네. 나는 공리주의에서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치만 이게 이렇게 개념을 공부하고 갔어도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요, 사실은 이 보기 안에서 이런 거를 추론을 해봐야 돼요. 여기 행동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행동을 일로 연결시킬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이걸 맞출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한 해설은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 뭐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런 개념이 나왔으니까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동 공리주의는요,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평가해서 이 최대 행복을 만드는가를 보는 게 행동 공리주의예요. 자, 규칙은 어떤 규칙을 만들었을 때 그 규칙이 최대 행복을 만드는가를 보는 거고, 제도는 이 제도가 어떤 사회적 제도나 법이 최대 행복을 만드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직관 공리주의는요, 자, 직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최대 행복을 결정하는 걸 직관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이 규칙하고 제도가 조금 헷갈릴 거예요. 자, 규칙은요, 작은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집단. 자, 우리 반에서 지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걸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규칙이고요. 제도는요, 이거는 약간 나라에서, 나라, 국가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의무론적 윤리체계입니다. 의무론적. 이 의무론적 윤리체계는요, 앞에서 우리가 결과론적인 걸 봤잖아요. 이 의무론적인 거는, 이건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결과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가 도덕적이어야 되고, 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 도덕 법칙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의도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나쁜 행위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의무론적 윤리체계에서는 파울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옳은 행동일까요? 아닌 행동일까요? 이 의무론 쪽에서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추론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또 이제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도덕 규칙을 나오는데요. 결과가 좋아도 행동의 의도가 나쁘면 나쁜 거고요. 나빠도 의도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거짓말. 자, 거짓말이라는 행위 자체는 나쁜 거지만 이 선한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어때? 의도는 좀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의무론적 윤리체계에서는 좋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봐야죠. 내 생각이 아니고 이 문제에서 어떤 걸 묻느냐는 잘 보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야 됩니다. 요거는 계속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뒤에서 그 말씀드린다고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칸트.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의무론적 윤리체계에서는 칸트가 중요하고요. 칸트는 사실 철학사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철학을 안다는 건 과연 다 알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칸트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칸트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만 이렇게 똑 떼운 거예요. 자, 칸트는요, 이 정언명령이란 말을 합니다. 정언명령이 뭐냐면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적 원칙이에요. 보편적 원칙. 이거를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칸트는요,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덕 법칙을 따르는 가가, 내가 도덕 법칙을 따랐어요. 그럼 난 도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도덕 법칙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 똑같이 계속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칸트가 이렇게 나눴어요.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 정언 명령은 뭐였죠? 여기도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도덕 원칙. 근데 가언 명령은 뭐냐면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오긴 해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언 명령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가언 명령은요, 그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명령이에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러니까 명령은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언 명령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 가언 명령은요,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따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공부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있죠.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됐어. 그래서 서울대에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열심히 하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거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건 모든 인간에게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가언 명령이 아니고 정언 명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칸트의 핵심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보편화 가능성. 나의 행동이 보편적으로 법칙이 되어도 괜찮은가?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돼야 된다. 자, 자율성의 원칙. 자, 스스로 세운 도덕 법칙에 의해서 도덕이 결정되는 걸 봤고요. 이 칸트의 3가지 핵심 원칙,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원칙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요, 다음 넘어가면 이 도덕 추론이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판단할 때, 그러니까 추론한다는 건 생각해서 뭔가 결정을 내린다는 거, 판단할 때, 자, 의도를 생각해야 되고요. 요 앞에 있던 3개 있었죠. 요거를 생각해서 이 도덕 추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의무론적 윤리체계 정리하고요. 의무론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의도. 요게 중요하다. 이거를 포인트로 잡고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되고, 조금 더 가서 칸트의 정언명령, 가언명령, 이거 구분하는 거 정도까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3번째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덕론적 윤리 체계인데요. 이 덕론적 윤리 체계는요, 인간의 성품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에요. 이 성품을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사람인가, 이 사람이 성인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 덕론적 윤리 체계고요. 자, 덕은요, 좋은 성품이고요. 그리고 이 덕은 교육과 습관을 통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얘기한 사람이 이제 아주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게 학습하고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덕론적 윤리 체계는 한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 앞에 거는 여기 오타 있네요. 오타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표하차들 쭉 있고, 거짓말 하면은 여기선 괜찮고 여기는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스포츠에 적용을 하면은 요 밑에처럼 됩니다.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고,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자, 이제 동양 사상과 윤리 체계를 가실 건데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을 볼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렇게 막 많이는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합니다. 그래도 한 번은 쭉 보고 가야 되니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 이 유교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공자입니다. 공자는요, 춘추 전국시대 이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배경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공자가 얘기한 게 먹혔던 게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공자가 얘기한 것들이 먹혔던 것 같습니다. 자, 공자는요 춘추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 춘추 시대가 이때가 망해간다기보다는 싸움이 정말 많았었죠. 그 무력으로 혼란기입니다. 혼란기. 이 혼란기에 공자가 이 유교를 설파하고 다니고 유교를 남긴 이유는요. 자,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전쟁을 맨날 하고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되게 평화롭고 그냥 자기 할 일 잘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유교 사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공자는 인의 예지와 이 충서를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인의 예지 거기다 이제 신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은 공자의 핵심 덕목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인이라고 하고 의는 정의로움이고요. 예는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지혜고요. 그리고 신은 신뢰입니다. 신뢰. 자,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공자는요, 이 약간 기능론 같아요. 자, 군자 그 임금이죠. 임금은 자기 일을 잘 하면 돼요. 그리고 백성은요, 백성도 자기 일을 잘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게 공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충서를 넘어가 볼게요. 충서는요, 보세요. 이게 나오죠. 자기 마음을 다하는 성실함,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선은 다른 사람 배려하는 자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완전히 어떻게 보면 기능론적인 관점이죠. 우리 사회학 하시면 이제 딱 아는 그 기능론적인 관점이 공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인의 예지와 충서가 이 공자의 핵심 사상이고요. 제가 작년에 아마 인의 예지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충서까지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문제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공자는요, 이런 사상들을 더 전파하고 다닌 겁니다. 자, 공자의 정치 사상은 덕치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군자는 모범을 보이면 돼요. 백성은 그것을 본받아 도덕적으로 성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덕이란 무엇이냐면 사람됨의 근본입니다. 이게 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이제 근본적인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근본적인 것들, 그게 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자의 사상에서 보시면 여기 덕치잖아요. 이 덕이 이거예요. 요거. 그러기 때문에 이 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덕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덕의 실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의 예지 신이에요. 아까 나왔던 거. 그래서 여기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 공자는 조금 더 볼게요. 공자는 이 군자하고 소인으로 구분합니다. 소인은 작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여기 있어요. 이익만 쫓고 도덕적 성찰이 없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고요. 자, 군자는요,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을 이 군자로 봅니다. 자,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요.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공자는요, 인의 예지에다가 충서입니다. 그리고 덕치주의를 얘기합니다. 덕치주의, 이 덕은 뭐라고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 아주 핵심적 그런 것들을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덕을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인의 예지 신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이렇게 나눕니다. 소인은 뭐라고요? 아주 얍새비들. 그리고 군자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는 그 맹모 삼천지교의 주인공이고요.
이 공자가 있고 맹자가 있잖아요. 이 둘이 유교예요. 그러면 그냥 생각했을 때 얘랑 스승과 제자일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만난 적이 있대요. 그게 끝이에요. 맹자는 그 맹모 삼천지교 있죠. 요거 그 엄마가 무덤 앞에서 살다가 시장 앞에서 살다가 학당 옆으로 옮기니까 애가 공부를 잘했다,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거 했었던 그 맹모 삼천지교의 맹자입니다. 그 맹자는요, 이 전국 시대의 사람이고요. 한번 만난 적이 있대요, 공자랑. 그래서 공자가 맹자를 보고 와, 저놈 좀 될 놈이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맹자는요, 유교에서는요, 이 도덕적 철학으로 정립한 핵심 인물로 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성선설 4단 호연지기, 요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제가 4단 넣어놨잖아요. 4단. 보통 여기 뒤에 7정이 붙어요. 그런데요, 이 7정은요,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유교에서 성리학에서 붙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4단만 볼 거예요. 4단만 보겠습니다. 4단은 이 네 가지고요. 맹자에 따르면 4단은요, 인간이 본래에 가진 도덕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도덕의 씨앗 네 가지. 이것들이 나중에 발전해서 인의 예지가 된다고 해요. 4단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측은지심은 측은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수호지심은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사양지심은 양보하는 거고,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요거 근데 외우셔야 될 거예요. 이건 그냥 외우고 가세요. 자, 그 다음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는 크고 넓은 기운을 얘기하는 게 호연지기고요. 이 도덕적 삶을 실천하면서 쌓은 크고 떳떳한 마음의 기운을 호연지기라고 합니다. 이 호연지기를 공자가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근데 멋있어요. 부귀가 나를 타락시키지 못하고 빈천이 나를 흔들지 못하며 권세가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곧 호연지기다. 오우, 멋있습니다. 이것이 호연지기라고 합니다. 자, 결국 유교는요, 정리해 보시면 이 사회적인 유대를 강조합니다. 왜? 이게 전쟁이 그런 유대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유대는 뭐냐면요, 임금하고 백성들이에요. 이 임금이 군자가 되면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잘 따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유교는 형식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동양 사상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도교가 있는데요. 도교는 한번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자, 도교는요,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존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 이거를 이제 무의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딱 이 그림이 딱 도교를 정말 잘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자, 도교는 이 노자와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앞에서 설명한 거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노자를 보시면 노자도 춘추시대 인물이고요. 이 노자는요, 공자랑은 반대되는 철학이 있어요. 자, 그냥 이 도를 따르라는 거. 도를 따라가면 다 잘 된다, 이거예요. 도는 근데 뭐냐면 이건 우주의 본질입니다. 도교에서의 이 도는 우주의 본질이고, 이건 인간이 감히 설명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래요. 그리고 이 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인간이 할 일입니다. 자, 이 도가 우리가 지금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보고 있는 와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이 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를 실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노자는요, 이 덕이란 말도 했습니다. 이 도덕경이란 책을 노자가 썼고요. 덕은요, 만물의 근원이 도에 따라 사는 인간의 삶을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덕에서 이 도는 우주의 원리고, 이 덕은요, 도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따르는 방식을 얘기한 게 도덕경인 거죠. 그리고 이제
도교의 핵심은 이 무의자연과 상선악수 요 두 개입니다. 무의자연은요 그냥 진짜 그거예요. 물 흐르는 대로. 그래서 이 상선악수가 나오는 거야. 이 물 흐르는 대로를 기억하시면 도교는 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무의자연이고요. 상선악수는 가장 좋은 삶은 물과 같다. 이 물처럼 이렇게 싹 흘러간다는 소리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장자를 볼게요. 도교에서 장자는요, 이 사람은 좀 뒤에 사람이에요. 자, 장자는 철학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진짜 멋있는 말 했어요. 참, 진짜 자유는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아우, 진짜 멋있어. 나의 마음에서 진짜 자유가 온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세상의 기준에서 다 벗어나고 그냥 다 자유인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좌망하고 섬제합니다. 좌망은 그냥 앉아서 명상하는 거고요. 섬제는 이 좌망 명상을 하다 보면 싹 비워지는 거, 그거를 얘기했습니다. 자, 도교 이렇습니다. 도교는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교 보겠습니다. 불교는 요거 아시면 돼요. 해탈. 그리고 불교는 요 페어플레이랑 이을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1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1장 정리가 됐어요. 1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 세 가지 윤리 체계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꼭입니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쟁과 페어플레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 했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은 문제가 아주 좀 적당히 컴팩트하게 나와요. 그래도 내용들은 쭉 한 번은 다 보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도와 덕, 그 도덕경에 나오는 덕을 지금 실천하셔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경쟁과 페어플레이에서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단어가요. 이 아곤과 아레테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자, 아곤은요, 이 경쟁입니다. 그리고 아레테는요, 이거는 이렇게 탁월함 최고의 상태인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 만족. 자, 아고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냥 경쟁입니다. 내가 상대방이랑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 그게 아곤이고, 아레테는 뭐냐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농구를 좀 열심히 했었는데 가끔 이제 농구 승패와 관계없이 이 팀플레이가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뭔가 딱 골이 들어가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자, 그런 상태를 이 아레테라고 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상태, 내가 나의 퍼포먼스에 만족하는 거, 끝없이 노력하는 거, 이런 게 아레테고요. 사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 아레테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내가 발전하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그래야지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아레테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용어가 이게 또 나와요. 용어가 또 나오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이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인데요. 야, 요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상대방을 수사법이라고 해요. 수사법. 자, 상대를 설득하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자, 요 세 가지 방법이고요. 일단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로고스와 자, 파토스, 에토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로고스는요 이성이에요. 자, 이성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로고스고요. 자, 파토스는요 그러니까 감성에 기대는 거예요. 감성 마케팅. 이런 게 이제 파토스고, 자, 초코파이, 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토스는요, 이거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황영조 선수 있잖아요. 황영조 선수가 유튜브에 좀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재밌는 영상을 많이 찍어주시는데, 황영조 선수 같은 사람은 이제 보세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라토너였고 지금 무슨 감독도 하고 계시죠. 그런 사람이 달리기 주법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면 신뢰가 가죠. 그럼 설득을 당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게 에토스예요. 이렇게 설득하는 방법 3가지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문제가 이것도 나왔어가지고 여기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포츠맨십하고 페어플레이가 이제야 나옵니다. 스포츠맨십은요, 스포츠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스포츠맨십이 어떤 건지. 그거를 좀 학문적으로 표현한 게 이런 겁니다. 이 학문적으로 표현한 건 뭐겠어요? 이건 로고스죠. 이렇게 복습하고, 자, 페어플레이는요, 규칙을 지키는 거고요. 이 지켜야 할 정정당당한 행동입니다. 이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 왜냐하면 이것도 문제가 그렇게 나왔었어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스포츠맨십은요, 도덕적으로서의 스포츠맨십은, 자, 스포츠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스포츠맨십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최선을 다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이 나보다 좀 못해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안 다하는 게 아니야. 전력 투구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스포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게 그게 있었어요. 그 김광현 선수가 양준혁 선수, 아마 양준혁 선수였을 거예요. 이 선수 은퇴하는데 이제 기량이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김광현이 진짜 이악 물고 던졌어요. 그 장면이 스포츠맨십이고, 그리고 또 보면 스포츠맨십은 규칙을 지키는 거고요. 그 상대방의 예의와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게 다쳤어, 축구하다가. 그러면 볼 밖으로 차고, 이런 것들,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스포츠맨십이고, 자, 페어플레이는 스포츠맨십보다 하위 개념입니다. 여기를 별표,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거는 실천 규범이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규칙을 잘 지키는 게 페어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이 나오잖아요. 여기 규칙. 그래서 이 규칙은 2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자, 구성적 규칙하고요, 규제적 규칙이 있어요. 자, 구성적 규칙은요, 진행 방법이에요. 진행 방법. 그리고 규제적 규칙은요, 파울을 범했을 때 벌칙을 주는 거예요. 요거 2개 구분된다, 알아두시고요. 또 이 규칙에서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형식주의는요, 요 앞에서 본 거, 구성적 규제적이 이 형식주의고, 비형식주의는요, 이거는 스포츠 안에서 어떤 불문율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메이저리그에서는, 자, 빠던을 하면 안 되죠. 이런 것까지 지키자는 게 이제 비형식주의입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던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드린 거고, 자, 같이 화면 멈추고 풀어보셨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화면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억은요, 뭐겠어요? 이게 스포츠맨십. 그리고 니은은요, 이게 페어플레이예요. 그리고 디귿은요, 규칙 준수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끊어봐도 됩니다. 기억 이거 날려. 페어플레이 이거 날려. 이거 보자. 근데 규칙 이거 날려. 그럼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나 2개만 알면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문제 푸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이게 객관식의 장점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규칙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반칙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반칙은 반칙 중에 의도적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적, 의도를 가지고 반칙을 하는 게 이 의도적 반칙이고요. 이 의도적 반칙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의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의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의지적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파울이 되는 거. 파울이라는 거는 규칙에서 그 페어플레이, 그러니까 노멀한 플레이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을,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닌 것들을 이제 반칙이라고 하죠. 이런 게 돼야지 이제 의도적 반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를 이제 다 만족을 해버리면 윤리적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윤리적 비난이겠어요? 어떤 윤리적 비난일까요? 우리 조금 전에 했습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윤리에서는 이 생각을 해서 문제 풀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추론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많아서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 풀고 뭐 정답 때려 맞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 이 문제 풀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정의 가볼게요. 정의는, 스포츠 윤리에서의 정의는 이렇게 있어요. 정의, 저스티스, 뭐 그냥 공정한 거라고 이렇게 보시고,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바로 가보겠습니다. 스포츠 윤리에서는 분배적, 평균적, 절차적 정의가 있습니다. 분배, 평균, 절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자, 분배적 정의는요, 이거는 능력 있는 만큼 가져가기,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건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가 아니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기보다는 이거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자, 이 분배적 정의에서는요, 요게 스포츠 윤리와 좀 연결성이 있습니다. 어떤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세운 기준이라면 그거에 따른 불평등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요거예요. 자, 체조 경기나 피겨 스케이팅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종목에서요, 어려운 기술을 하면은 기본점을 더 높게 받잖아요. 이게 바로 분배적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평균적 정의예요. 평균적 정의는, 자,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자. 자, 기회는 동일하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얘는요,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적 정의 먼저 볼게요. 절차적 정의는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예요. 자, 이건 결과가 아니고 과정 자체가 공정해야 돼요. 자, 제가 이거 왜 먼저 말씀드렸냐면요, 이 절차적 정의에서의 이게 있어요. 자, 전반 후반 코트 바꿔서 경기하는 거, 이건 절차적 정의예요. 그리고 자, 평균적 정의에서는요, 이 같은 조건에서 경기하기인데요, 이거는 자, 골대 높이 생각하시면 돼요. 골대 높이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절차적 정의고, 이 평균적 정의는 골대 높이가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어플레이에서 경쟁하고 페어플레이 나오는데 이제 승부 조작 나옵니다. 자, 승부 조작은 항상 중요합니다. 승부 조작은 다 이거 뭐 그냥 보시면 아실 거고, 이 승부 조작의 문제가 뭐냐면, 이 공정의, 스포츠라는 건 깨끗해야 되잖아요. 공정성을 지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훼손하는 게 이 승부 조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팬들을 배신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단원인 스포츠와 불평등 가보실 거고요. 자, 이거 시작하기 전에 두 번째 단원에서 우리 악온과 아레테 기억하셔야 되고, 세 가지 설득 방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딱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거 한번 싹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불평등 가겠습니다. 스포츠와 불평등에서는요, 불평등한 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세 개를 특별히 봅니다. 자,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성차별은요, 스포츠에서 사실 성차별이 되게 많았어요. 자, 지금은 이 성차별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올림픽에도 못 나왔어요, 여자들은. 그게 여기 있죠. 고대도 그랬고, 자, 근대 올림픽 초반에도 여성이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때 이 72년 타이틀 9이라는 이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성차별 금지한 법조항이 생기면서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과거의 이제 교과서의 내용이었고요. 자, 요즘에는 사실 이 젠더라는 게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젠더는요,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사회 문화적 성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젠더와 과정은요, 특정 성별을 강조하는 개념인데요,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이 젠더의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요. 제가 이거는 넣어놓은 이유가,
좀 나올 것 같기도, 문제도 나왔었고,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남자인데 파워리프팅 대회 여자로 파워리프팅 대회 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수영 선수인데 남자 수영 선수인데 나는 여자야 하고서 그 수영 대회 나오는 경우, 그런 것들이 어떤 윤리적 쟁점으로 좀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차별의 원인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자, 성 역할이 고착화돼서 그렇고, 신체 조건의 편견, 이게 편견이죠. 여성상의 대립성, 여성성이 떨어진다?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운동하는 여자가 인기가 더 많죠. 이거는 그래서 조금 올드한 거예요. 올드. 그 올드 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자, 성평등 방안도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자, 요게 좀 요 세 번째 요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종차별 가겠습니다. 인종차별은 이 흑인, 자, 백인, 동양인 뭐 이런 것들을 차이를 두는 걸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근데 요게 들어가야 돼요. 혐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인종이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자, 스포츠에서 인종차별 발생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 두 번째가 큽니다. 자, 이 어떤 집단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런 게 좀 나오는 거고, 요즘에도 좀 많이 있죠. 뭐 블랙 리브스 매터 뭐 이런 거 있고, 얼마 전에 나왔었던.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극복을 해야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그래서 많은 큰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르트 헤이트. 요거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공부하다가 힘드실 때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요거 좀 재밌게, 뭐였더라? 뭐 SBS에서 하는 거, 그런 데서 재밌게 한 거 있습니다. 이거는 남아공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 흑인들, 그러니까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흑인들을 아예 딱 너네 여기만 살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었답니다. 이 남아공이 이 아파르트 헤이트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올림픽에 못 나왔어요. 스포츠계에서 이렇게 너네 인종차별해? 뭐 하는 거야? 너네 올림픽 못 나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못 나왔냐면 88 올림픽까지 못 나왔대요. 그랬던 사건이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요거는 블랙 파워 살루트라고 이겁니다. 요거. 자, 이때 하계 올림픽에서 이렇게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걸 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즘 최근 이제 블랙 리브스 매터라고 이 미국에서 이 흑인 차별 반대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면 좋은데, 인종차별하고 인종주의는 다릅니다. 인종차별은 특정 인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동이고요. 인종주의는요, 우리가 상대 어떤 다른 유색, 그러니까 우리랑 색깔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우월하다고 믿는 거. 그러니까 너네는 열등하고 우리는 우월하다고 믿는 거를 이제 인종주의라고 합니다. 요거 조금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장애차별. 장애차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고요. 이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있고, 자, 이거 해소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를 개선하면 되겠죠.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지도자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 잘 갖추고, 그걸 하면은 요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장애차별도 사실 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상식선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딱 나올 거고요. 뭐 아니라면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알고 가세요. 자, 이제 환경윤리와 동물윤리입니다. 이 환경윤리와 동물윤리도 이 거대한 철학적인 생각에서 보시면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단원입니다. 많이는 못 내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단원이고, 그래서 꼭 보시고 가셔야 되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환경윤리는요,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와 자연 중심주의가 있어요. 자,
요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생명 중심주의 입장 나 누구지? 이렇게 되면 이거 바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 잘 보고 가셔야 돼요. 맞추려면. 자, 일단 인간 중심주의부터 볼게요. 자, 인간 중심주의에서는요, 이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연이나 동물은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를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써야 되니까 환경 보호를 하자, 이런 입장인 겁니다. 보세요. 자연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며 인간이 최우선적인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 철학자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쭉 보시고요. 쭉 보시고 그래도 요쪽 요 둘 패스모어와 베르크는 문제에 나왔어가지고 좀 봐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패스모어는 환경보호는 인간의 필요를 위해 하는 거고, 자, 베르크도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속 가능 개발. 자, 이게 요즘에 ESG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연 중심주의고요. 이게 생명 중심주의예요. 이 생명 중심주의는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자체, 그러니까 자연과 동물 자체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자체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자, 요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시고, 자, 요런 거,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 쫙 보시고, 여기에서는 요렇게 있어요. 슈바이처가 이 사람이 뭐 거의 처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네스라는 사람을 좀 보시면 됩니다. 네스. 그리고 네오폴드. 이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요, 요 두 사람 이렇게 좀 쭉 읽어보시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생태윤리의 4가지 행위규칙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비상해, 불간섭, 신뢰, 보상적 정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비상해는 해치지 말아야 하는 거고, 불간섭은 그 생태계 전체가 발전하는데 제한을 가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함부로 S. 자, 신뢰, 동물에게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 동물 막대하지 말아라. 자, 보상적 정의 규칙은요, 이거 보상해줘야 된다. 무분별하게 개발했으면 보상해줘라. 이겁니다. 자, 비상해, 불간섭, 신뢰, 보상적 정의. 요거 4개 보고 가시면 됩니다. 결국 이 환경윤리에서는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점에서 요 3개가 나옵니다. 자, 자연 환경을 그대로 이용하는 스포츠예요. 이게 요트, 등산, 서핑 이런 거고, 인공 환경은 자연을 변형해서 만드는 스포츠 환경입니다. 시설 환경은요, 이거는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헬스장, 뭐 수영장, 체육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3가지 계율,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필요성, 역사성, 다양성. 자, 필요성, 역사성, 다양성. 이 필요성은 당연히 아실 거고, 역사성은 뭐냐면 그 무슨 유네스코 이런 걸로 지정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스포츠 시설 짓자고 하면 그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짓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성하고 다양성은 그런 거를 생각하고 딱 연결 지으면 딱 연결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동물윤리를 이제 가볼 건데, 동물윤리는 이 종차별주의하고 반종차별주의가 있습니다. 종차별주의는 감이 오시죠? 이 반종차별주의도 좀 감이 오시고, 그래서 요렇게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윤성이의 이 윤리적 관점이 뭔지,
이거를 풀려면 이제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종차별주의는요, 이건 인간이 짱이다. 인간 짱. 인간이 최고다. 인간 최고. 동물은 뭐 우리 필요에 따라서 쓴다. 이런 겁니다. 자, 요거예요. 요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반종차별은요, 아니야.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차별은 없어.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입니다. 여기선 피터 싱어 보고 가시면 됩니다. 피터 싱어의 쾌고 감수 능력, 요거 보고 가시면 되고, 요게 이겁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 인간도 동물처럼 고통을 느낀다가 요겁니다. 자, 5번째 가볼게요. 5번째, 환경윤리랑 동물윤리도 한번 쭉 보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5번째 단원인 스포츠와 폭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좀 힘드시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가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스포츠와 폭력은 그냥 폭력이에요. 폭력.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폭력이야, 폭력. 근데 폭력인데 스포츠 경기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투도 폭력이고요. 그리고 관중 난동도 폭력인데요. 이거는 조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투 같은 거는 이 합법적 폭력이라고 해요. 이 규칙이 있는 폭력인 거죠. 자, 그리고 폭력 유형이 있습니다. 이 폭력 유형은 3가지가 있어요. 직접, 구조, 문화 이렇게 있습니다. 직접은 진짜 그냥 때리는 거, 즉각적인 피해를 주는 폭력이고요. 구조적 폭력은요, 이게 성차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종차별. 이게 인종차별은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야구 이런 데 있잖아요. 야구. 테드 윌리엄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흑인 선수거든요.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하기 전까지, 활약하기 전까지 엄청난 차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게 구조적 폭력입니다. 문화적 폭력은요, 이 문화 안에서 어떤 폭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여자들은 MMA나 뭐 투기 종목에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서 이제 내리갈굼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화적 폭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폭력 유형이 나뉩니다. 폭력 유형은 개인적 폭력, 도구적 폭력이 있어요. 개인적 폭력은 그냥 혼자 열받아가지고 빵 때리는 거고, 도구적 폭력은요, 이거는 전략적 목적이 있는 폭력이에요. 자, 농구에서 파울 작전, 이게 제일 많고, 그리고 야구 빈볼, 그 다음에 뭐 축구에서 담가버리기, 뭐 이런 것들이 도구적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도구로서 폭력을 사용하니까 도구적 폭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폭력 유형이 있습니다. 폭력 유형. 이거를 대단해요. 아주. 이 폭력을 유형까지 나눠버렸어. 연구를 한다고. 대단해. 자, 보세요. 자, 단순한 신체 접촉은요, 이 바디 체크, 몸싸움, 이런 게, 근데 이게 폭력인가요? 그래도 이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요런 거랑, 그 다음 불분명한 폭력은요, 이 아이스하키 싸움 해놨는데요. 이 아이스하키 싸움에서는 이거 스틱 버리고 장갑 벗으면, 장갑 벗고 한 명이 넘어지기 전, 요 조건이 충족을 하면 싸워도 돼요. 그리고 준범죄적 폭력은 이건 벤치 클리어링, 다 같이 맞붙는 거. 그리고 범죄 수준의 폭력은 이거는 벤치 클리어링을 넘어서서 옛날에 막 호세가 야구방망이 던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제 관중 폭력 보겠습니다. 관중 폭력은요, 관중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게 관중 폭력이고, 이거는 군중 심리가 모이면 더 과격하게 발현이 될 거고요. 이 훌리건이라고 하죠. 훌리건. 이런 사람들이 폭력을 하는 게 그거고, 얘는 예방하려면 성숙한 관람 문화도 해야 되고, 이 위험한 거 못 들게 들어가게 해야 되고, 너무 과열되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안 친다거나 그런 것까지 해야 되겠죠. 이게 튀어나오면 경찰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그림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을 행사했으면 이제 폭력을 좀 성찰도 해야 됩니다. 근데 폭력을 성찰하는데 이 3사람이 교과서에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푸코, 한나 아렌트, 이렇게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 푸코는 뭐냐면요, 이 푸코는 이 전통, 그러니까
위계 질서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가장 권력이 폭력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성분들도 이제 군대라는 집단 알 거예요. 군대는 어떤 사회죠? 군대는 계급 사회예요. 그 병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2등병이 될 때면은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때요. PX 마트입니다. 마트. 2등병은 PX를 못 간다. 뭐 1병이 돼야 갈 수 있다.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규율과 권력으로서, 그러니까 푸코의 관점에서 폭력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나 아렌트는요, 악의 평범성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치예요, 나치.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을 죽인 주범입니다. 주범으로 주목이 됐어요. 근데 이 아히히만은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나는 히틀러가 시킨 거에 따랐을 뿐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히틀러가 시킨 걸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 사람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꼭 아이히만이 그 자리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나빠서 저렇게 잘못을 한 게 아니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게 아니고, 그 누구라도 아이히만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폭력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과 다르지 않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악은 평범하게 누구에게나 요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사회에 누구라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 요겁니다. 이게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폭력 쭉 마무리하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입니다. 이건 도핑이에요, 도핑. 도핑과 관련된 얘기고요. 도핑 아시죠? 잘하려고 하는 거, 잘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치트키 쓰는 거예요. 이게 약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기술이 있어요, 기술. 그래서 기술 도핑, 요즘에 이 런닝화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이 전신 수영복 이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게, 이런 것들이 기술 도핑이에요. 장비를 이용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게 기술 도핑이고, 약물도 계속 그거 하고 있죠, 와다에서. 자, 도핑의 원인은요, 솔직히 도핑의 원인은 하나잖아요. 이기고 싶어서.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게 제일 커요. 요 뒤에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일 크고, 요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자, 도핑을 금지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죠. 일단 선수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수 건강. 그 도핑을 해가지고 막 성전환한 사람도 있고요. 빨리 죽습니다. 도핑하면 뭐 알 수 없는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이 윤리적 이유는요, 이렇게 공정성, 평등성, 존엄성, 수단화, 모방성, 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동등한 기회도 보장을 해야 되니까, 요 2개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엄성은요, 이 선수 건강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수단화는요, 이 약물을 씀으로써, 이게 동독에서 그랬는데, 너네는 운동하는 기계야, 메달 따는 기계야, 메달 못 따면 쓸모없어. 이렇게 기계를 수단으로서 사용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롤모델, 뭐 꿈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가 약물, 부정 행위를 해가지고 그런 성과를 이뤘어요. 그러면 애기가 그거 보고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자, 도핑 금지 방안은요, 일단 이건 근데 진짜 교육 잘 시켜야 돼요. 그 지도자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선수들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검사 자주 해야 되고, 그리고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그 상식적인 과정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도핑도 어느 정도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권, 스포츠와 인권. 여기에서는요, 학생 인권이 제일 중요해요. 학생 인권이라기보다 학생 선수, 이거를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인권은요, 스포츠에서 지켜야 할 인간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스포츠에서 가져야 하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그리고 큰 의미에서의 인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포츠 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학생 선수 이게 중요합니다. 학생 선수는 공부시켜야 되고요. 생활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합숙 안 하고. 그리고 최저 학력 제도,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 조금 옛날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원래 합숙 훈련 다 했는데 요즘엔 합숙 훈련 못 하고, 그리고 요즘엔 주말 리그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대회 때 되면은 이렇게 선수들 막 다 한 달씩 어디 가고 이랬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이 주말에 리그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기 중에 대회는 틈틈이 하긴 합니다. 근데 오래 안 하지. 자, 여기서 학습권 보장 관련 제도가 있어요. 그게 선수들이 공부를 좀 해야지, 얘네가 너무 멍청하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된다 해서 이 학습권을 보장을 시켜주는데, 거기에 이제 몇 개가 있냐면 요게 4개가 있습니다. 최저 학력 제도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점수, 국어 몇 점, 국어 50점, 뭐 한국사 뭐 30점 맞아야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랑, 그리고 학교 수업 빼먹지 말고 우리 주말에 대회 할 테니까 학교 수업 빼먹지 마라,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는 저도 요번에 처음 봤어요. 이런 게 있대요. 두드림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대학생들이 그 학사 관리를 하게끔 도와주는 거고, 이 이스쿨은 뭐냐면요, 그 어쨌든 그래도 운동 선수들이라서 뭐 전지훈련도 가고 뭐도 하고 대회도 가고 뭐 아파서 병원도 가고 하면 학교 빠지잖아요. 그거를 보충 수업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인강 듣게 해주는 겁니다. 인강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게 이스쿨이에요. 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오케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스포츠 윤리는 이제 끝난 겁니다. 스포츠 윤리에서는 1단원이 제일 중요했고요. 뒤에 단원들도 이게 제가 내용 한번 쑥 훑어드렸어요. 제가 내용 한번 쑥 훑어드렸고, 이거를 이제 구조화 시키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암기하고 어떤 단원에 어떤 게 있었고 하는 거를 하는 게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게 혼자 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핵심 요약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나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번에 그 3주 완성반을 진행하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이제 강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설명이 많고 디테일할 거예요. 자, 그 강의를 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찝어 드릴 겁니다. 그 강의를 뭐 신청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저의 프로그램은, 이 멘토원의 프로그램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스포츠 윤리학 이거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좀 열심히 잘 하시고요. 올해 꼭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세요. 아레테 정신을 발휘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도덕경에 나오는 덕을 실천하십시오.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올해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